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취업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남광호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J1 그 학생 비자나 F1 비자나 J1 인턴이나 또는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 이외에 혹시 뭐 J1 스페셜리스트나 J1 리서치 스칼라라는 어떤 그런 그 캐테고리로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과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세 가지 정도 밖에는 없죠.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영어를 뭐 미국인처럼 잘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legal status, 그러니까 working status를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시면 미국에서 돈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legally 미국에서 워킹할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한국에서 취득하셔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좀 까다롭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학생 비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뭐 학부나 대학원을 통해서 졸업 후에 미국에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J1이라고 해서 인턴이나 또 트레인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보통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뭐 일부의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회사와 잘 협의가 돼서 미국에 남아서 취업 비자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루트를 설명을 여러 번 드렸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외에 오늘 보실 것은 이제 J1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자, 영주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법 첫 번째 영주권인데, 뭐 영주권의 종류는 가족 이민이 있고 취업 이민이 있을 텐데, 예,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건 취업 이민 쪽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순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뭐 어떤 특허가 있다거나 본인이 대기업 어떤 임원이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동허가 절차가 웨이버가 되고 바로 영주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영주권 진행 한 1년 반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받게 되는 취업 영주권은 대부분 다 3순위고요. 석사와 박사가 뭐 과거에는 뭐 학사만 있는 경우에는 뭐 7, 8년 걸렸고 석사 이상은 뭐 한 2, 3년, 3, 4년 걸렸는데, 이제 한 5, 6년 전서부터는 석사, 박사 기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우에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 보통 우리가 변호사들이 예상을 하죠. 트럼프 때 이게 이제 문호가 닫혀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숙련직, 우리가 과거에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닭공장에 간다든지, 뭐, 미나리, 영화, 그런 케이스죠. 미국으로 오셔서 비숙련직, 전문직이 아닌, 그러니까는 비숙련직으로 이민 그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는 경우에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죠. 뭐 과거에는 이제 이주공사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오셨는데 이 비숙련직도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진행하시던 분들이 프로세스가 안 돼서 중간에 디나이 되거나 케이스가 엎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비숙련직은 조금 요즘엔 어려운 편인데 뭐 물론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종교 이민 4순위, 5순위가 이제 투자 이민 과거에는 50만 불 투자 이민이었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서부터 이게 80만 불로 금액이 올라갔고요. 말 그대로 투자 이민은 투자를 통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주공사에서는 뭐 100% 개런티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투자이기 때문에 100% 개런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잘 보시고 이 투자 상품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지는 이제 각 이주공사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상품들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영주권을 한국에서 취득하고 미국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장점들이 있죠. 뭐 물론 가장 큰 장점은 체류 신분의 안정입니다. 특히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 이전에 반드시 영주권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버리면 만 21살이 넘어가 버리면 단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을 해도 자녀들은 영주권 취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영주권을 꼭 취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미리 영주권을 받아 갖고 오시면 뭐 여러 가지로 체류 신분의 안정이고요. 특별히 이제 학생 비자나 J1 비자나 이런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경우에는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되고요. 재학을 해야 되고 뭐 J1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이제 스폰서해서 초대한 기관에 신분 유지를 계속 해야지만 미국에서 체류 자체가 가능한데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체류를 하실 수가 있죠. 적법하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취업하실 때 가장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NIW나 전문직 취업비자나 또는 투자이민을 통해서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진행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격 요건이 NIW 같은 건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고 뭐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투자이민은 내가 투자한 금액 뭐 지금 이제 거의 10억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 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회수 자체가 100% 개런티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영수권이 프로세스 되다가 중간에 또 투자 상품에 뭔가 이슈가 생겨서 거절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 더구나 이제 전문직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사실 케이스가 드물죠. 왜냐하면 보통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나를 초청을 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나를 스폰서를 하는 건데,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줌으로 화상 인터뷰만으로 앞으로 2년이나 3년 있다가 채용할 사람을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뭐 친구 회사라든지 아버지 뭐 지인의 회사라든지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도 안 해보지 않은 한국에 있는 사람을 미국 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서 3년 후 또는 뭐 4년 후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그런 브로커 분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잘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사기를 당해서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주권 사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영주권을 적법하게 취득을 한다고 해도 취업을 함에 있어서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한국에서 영주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문직 취업비자, 취업 영주권을 진행을 할 때 보통 지금 한 3년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뭐 조금 이게 러프하게. 그럼 이제 3년 동안 한국에서 쌓은 경력이 미국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취득한 경력만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취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주권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위에 있는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 취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 내 경력을 쌓기가 굉장히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다시 뭐 시작서부터 다시 말하면 인턴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주권 취득하는 기간 동안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많이 하셨다거나 뭐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단순하게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버리신 분들은 그냥 그 시간이 잘못하면 허송세월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이제 불안한 것은 한국에 있으면서 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불확실성이나 이게 적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뭐 혹시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서도 이게 혹시 뭐 리보크 되는 경우는 없느냐, 뭐 이런 어떤 위험성,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죠. 자, 어찌됐건 첫 번째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서 취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경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확실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아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쉽지는 않죠. 일반적인 분들이 뭐 10억씩 이렇게 투자 이민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디파짓을 시켜놔야 되고, 혹시 이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F1 학생 비자를 취득하고 학생 신분일 때 이제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경력을 쌓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OPT라는 그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의 어떤 기간, 그 비자가 없이도,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없이도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내지 최대 3년까지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취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1년에서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의 정식 취업 비자인 H1 비자를 받아서 취업이 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뭐 풀춘 500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그 기업에서 인턴십을 해보고, 뭐 보통 이제 여름방학 3개월이죠. 뭐 길게는 6개월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신입사원을 뽑기 때문에 그냥 영주권만 갖고서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시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는 거의 학교를 가서 학교로 찾아오는 글로벌 기업에 인터뷰를 해서 인턴십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그 인턴십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풀타임 오퍼를 받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1 비자가 있는 학생들이 준비만 잘한다면 이제 미국에 정상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정상적인 방법일 텐데요. 학생 비자라고 할지라도 어학연수를 오는 경우, 보통 이제 ESL이라고 해서 미국에 어학연수를 오는 경우에는 이런 그 CPT, OPT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PT, OPT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하는 친구들, 보통 이제 4년제 뭐 또는 대학원을 이제 학위를 진행하는 친구들이 여름방학에 CPT라는 제도를 통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인턴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보통 이제 1년에서 3년까지, 스템 전공은 이제 3년까지, 취업 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연봉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학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 외국 분들은 미국에서, 이 스템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다만 이제 F1으로 왔을 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H1 비자죠. H1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1년에 뭐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고 합니다. 뭐 물론 거기에는 박사 과정도 있을 거고 어학연수도 있을 텐데, 그 3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 중에서 매년 취업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 개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H1 비자,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취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취업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H1 비자를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이 H1 비자를 신청하는 개수가 한국 사람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뭐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세미나에서 한 1,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을 할 텐데, 대학원 포함해서 그 중에서 1,000명이 될까 말까. 왜냐하면 이제 1,500개에서 2,000개 사이에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건 미국의 뭐 다른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했건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이게 취업 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뭐 10%도 안 되는 경우만 이제 취업 비자 신청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어프로벌이 나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한 5%. 그러니까는
유학생이 미국에 오는 숫자와 미국에서 졸업하고 통계되는 숫자만을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5% 가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50%의 이유는 미국에 유학을 올 때부터 미국의 대학이나 전공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어떤 그 유학이라는 게 이제 교수를 하기 위한 유학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박사를 통해서 석박사를 해서 내가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해서 뭐 미국의 대학 교수를 한다든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를 하거나 연구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박사까지 생각하는 유학이 아니라 내가 종국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에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유학이라면 처음에 미국에 오시기 전서부터 그거에 맞추어서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고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학이 그냥 좀 급하게 또는 학교 중심으로 대학의 어떤 순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유학원에서 추천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학을 하다 보니 사실상 취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유학이 처음에 1학년 때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오기 전에 이미 80%는 결정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제 세미나를 통해서 잘못된 유학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유학을 오기 전서부터 이미 취업을 못하는 대학이나 대학 전공으로 가는 유학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예 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졸업하고 나서 미국 취업을 염두에 두고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올 때부터 아예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대학과 전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아무리 4년 동안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2년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취업은 원천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취업 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는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기업하고 인터뷰에서 기업에서 날 뽑아주면 무조건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면은 이런 이슈가 전혀 없죠. 그냥 내가 똑똑하고 영어 잘하고 뭐 미국의 어떤 그 기업 문화에 맞춰갖고 내가 경력 잘 만들고 하면은 그것으로 취업이 끝나겠지만 그것보다 10배, 20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취업 비자에 맞추어서 나의 어떤 대학이나 전공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취업 비자 쿼터가 85,000개다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뭐 경력자건, 뭐 의사건, 뭐 교수건, 어쨌든 영리기관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85,000개의 쿼터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석박사 이상의 2만 개의 쿼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석박사들은 먼저 그래서 추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떨어지면 65,000개인데 뭐 이것이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는 항상 뭐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더 살펴봐야 될 거고 어쨌든 지금 비자 쿼터는 85,000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H1의 신청 자격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전문직 취업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대학 이상의 대학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된다 입니다. 그렇죠? 또는 혹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6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eligibility,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전문직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단순히 4년제 대학만을 졸업하거나 경력이 6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내가 취업한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뭐 구글의 뭐 IT 스페셜리스트로 내가 취업을 했다. 그렇다면 내 대학 전공이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 IT 분야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전공이어야지만 비자가 발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심사하니까?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가 내정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은 일본 이민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는데 미국은 이 컨트롤 자체를 어디서 하냐면 연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야 구글에서 이 사람을 뽑고 싶다고 신청을 했지만 연방정부가 보니까 이 사람은 네가 뽑으려고 하는 포지션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비자를 발급해 줄 수가 없어라고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심사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대학 전공이에요. 좀 대학원 전공입니다. 즉 내가 일하려고 하는 포지션과
내 대학이나 대학원 전공이 매칭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자가 발급이 되어져요. 물론 그게 매칭이 어느 정도까지의 폭을 인정을 해주는지는 뭐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ID 스페셜리스트는 내가 전공을 예를 들면은 뭐 사회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비자가 거절됩니다. 그렇죠? 뭔가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고 보통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고요. 또는 뭐 과거에는 뭐 수학이나 뭐 또는 물리학을 해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포괄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꼭 IT가 아니어도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비자가 거의 나왔단 말이에요. 취업 비자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와 내가 전공한 분야의 어떤 그 매칭이 점점 더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즉, 내가 일하려고 하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첫 번째 전문직인지.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는 전문직 취업 비자가 인정이 안 되는 전문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문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을 채용하면서까지 그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은 내가 지원을 해서 회사가 오케이가 됐지만 전문직 취업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일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전문직으로 미국에서 인정을 받는 포지션인지, 즉 H1 비자가 나오는 포지션인지를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H1 비자를 발급을 인정을 해주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나의 퀄리피케이션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유학생들은 무조건 전공이 이 전문직과 직업이죠. 이 직업과 매칭이 되는 전공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미국 유학을 하기 전서부터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전공을 딱 들어보면 아, 이 친구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없다라는 전공이 한 10명 중에 6, 7명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무리 열심히 내가 4.0을 맞으면서 인턴을 하고 뭐 봉사활동을 하고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미국의 어떤 기업에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지라고 했을지라도 포지션하고 전공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뽑았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데 학생이.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볼 것이 지역을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려고 하는 분야에 인더스트리가 발전이 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마다 산업이 발달이 되어져 있는 그 주가 다 다르고요. 더구나 중요한 거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너무 시골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가게 되면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공부를 할 때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뭐 영어 많이 쓰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뭐 유학 가서도 다 뭐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건 어느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시골에 가도 한국말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한국인들이 적으면은 뭐 상대적으로 친구를 외국인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영어가 조금 더 발달될 가능성은 있지만 취업의 기회, 인턴의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대기업들이 몇 개 오기는 하지만 기업들 그 학교로 그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인더스트리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 대기업 리크루팅에서 만약에 탈락이 되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3학년 때. 그러면 4학년 때부터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내가 구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도시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대도시로 이력서를 어플리케이션 합니다. 근데 이제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대도시에 있는 뉴욕에도 LA에도 너무나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시골에서 공부한 친구를 줌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뉴욕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대기업 중심, 대기업 그 대도시 중심, 대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보스턴은 뭐 바이오가 발전이 되어 있거나, 뭐 뉴욕은 또 뭐 금융이나 경제가 발전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뭐 샌프란이나 시애틀은 IT가 발전이 되어 있거나 그런 대도시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내가 전공해서 가고자 하는 분야의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유학원에서 주는 리스트만을 가지고 그냥 뭐
도무지 어디가 출처인지도 모르는 그런 순위를 가지고 뭐 동부 몇 위, 미국 뭐 연방 몇 위, 이런 출처를 가지고 그냥 학교와 전공을 정해버리니까 95%의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버드를 나와도 취업을 못 해요. 전공이 안 맞으니까. 취업 비자가 안 나오니까, 취업할 분야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미국에 와버렸으니까. 그냥 학교 중심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뭐 저도 미국에서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중에 사실 이게 뭐 학생들 취업은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한 15년 같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도와주다 보니 야, 이건 정말 큰 문제구나. 이거는 비단 제 생각만이 아니라 뭐 여기 외국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 이게 참 학생들이 유학을 올 때 잘 모르고 와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오기 전에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래서 이제 H1 비자는 추첨을 하고 전공 매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자세하게 좀 드렸고요. 자, F1을 통해서 OPT나 또 OPT를 통해서 H1을 받는 경우에는 장점은 학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출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뭐 굳이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뭐 아이비나 뭐 탑스쿨을 가지 않으셔도 내가 전공 분야 잘 선택하고 그다음에 미리 내가 어느 회사 쪽으로 가겠다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지역 선택하고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신다면, 그리고 그게 50%고요. 나머지 50%는 이제 미국에 와서 보통 3학년 때 취업이 결정이 되니까 뭐 오기 전서부터 내가 미국 취업에 맞는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50%를 미국에서 있는 뭐 2년 동안, 보통 이제 우리가 2년 내에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4년제라고 할지라도 4학년 때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 중에 내가 인턴십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름방학이건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건 경력을 쌓으면서,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미국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학교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언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부르죠. OCR을 통해서 그런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권만 있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의 취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입사원 채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업에서 공지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100%, 거의 100% 학교를 찾아가서, 좋은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뽑아서 인턴을 시켜보고 인턴 중에서 신입사원을 골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만 있다 그래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제 F1 학생들은 미국 시민권자들보다는 그런 그 온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1 스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H1 스폰서를 해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추첨이어서 자칫하면 유학생을 뽑아내서 OCR, OPT 때 학생들에게 이제 다 일을 가르쳐 놓으면은 H1 들어가서 이게 추첨에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유학생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죠. 네. 학교로 100개 정도의 기업이 온다고 한다면 유학생을 뽑는 기업은 5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유학생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50개 중에 50개가 채 안 되는 기업들 중에 내가 이제 인턴십을 들어가서 인턴십에 뽑혀서 여름방학 때 어떤 그 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4학년 1학기 때 미리 풀타임 오퍼를 받아놔야지 내가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뭐 거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F1으로 간다라는 말은 내가 학교로 찾아오는 글로벌 기업에 내가 한번 이력서를 넣어서 인턴십을 잡아보자 라고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단점은 뭐 당연히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죠. 미국에서 어쨌든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뭐 성적 관리를 잘 하면서 학사나 석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또 학비도 만만치 않고 노력이 들어가고요. F1일 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추첨이라는 거죠. H1B가. 뭐 1학년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유치원 때서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건 대학원 때 왔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F1 비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무조건 F1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F1 비자 유학생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예외 없이 전부 다 H1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H1 비자가 추첨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다가도 OPT 기간에 보통 H1이 들어가는데
H1 추첨이 떨어지면 OPT 기간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다시 대학을 가야 됩니다.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H1 비자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내가 OPT가 3년이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OPT로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H1 추첨을 넣어볼 수 있고요. 그래도 떨어지면 내후년에 한 번 더 추첨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번씩은 보통 떨어지지 않고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H1을 보통 한 2번 정도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OPT 3년 스템 전공을 한 경우에는 보통 H1이 되고 영주권으로 진행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미국은 OPT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졸업하고 나서 90일 안에 회사가 결정이 안 되어지면 OPT가 취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OPT를 통해서 기업 그 경력을 쌓을 내가 취업을 할 회사가 결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공부만 열심히 하고 4학년 때 돼서 내가 취업을 해야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OPT 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원했던 기업으로는 못 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회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뭐 정말 너무 조그만 뭐 한국계 기업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정말 그냥 다시 대학원을 가버린다든지 보통은 그냥 다시 대학원 갑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을 내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몇 군데 내가 이력서 넣어봤더니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것은 다시 대학원 가버리는 거죠. 대학원을 가면은 뾰족한 수가 생기느냐? 대학원은 언제 취업이 결정되냐면 1학년 1학기 때 거의 취업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학교로 오는 글로벌 기업에 내가 원서를 넣어서 1학년 2학기 끝난 여름방학 때 내가 인턴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경력을 쌓지 못하면 사실상 또 OPT가 바로 다가오니까 졸업이 바로 다가오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통한 취업은 50%는 언제? 유학 전에 학교 전공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50점. 그 다음에 그 50점을 잘 만들었다면 나머지 50점은 유학 전에 한국에서부터 취업에 뭔가 내가 포커스를 두고 경력을 온라인으로 만들고 또 미국 취업에 필요한 교육들을 충분히 받고 1학년, 2학년을 취업에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물론 학점관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경력을 쌓아야지만 그래서 뭐 편입을 3학년 때 하던 아니면 4년제 대학에서 처음부터 다니던 3학년 1학기 때 내가 온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 가지고 오는 기업에 넣는 이력서에 최소한 경력이 한 3가지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유학생이지만 어떤 이력서가 픽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잘해서 여름방학 인턴십을 잡고 여름방학 인턴을 통해서 풀타임 오퍼를 가서 OPT 때 취업비자가 들어가는 그리고 취업비자를 하다가 영주권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취업비자 기간 동안에 내가 회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이직이 가능하고요. 미국은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J1인데, 보통 이제 J1은 대학생들입니다. 또는 대학 졸업하고 1년 이내의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J1을 통해서, 이거는 취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미국에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J1은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웨스트 프로그램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K무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뭐 장려한다라는 그래서 국가 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죠. 미국도 그래서 뭐 한 해에 뭐 100명이 취업이 됐다, 뭐 500명이 취업이 됐다 이런 자료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상 그런 자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렇게 웨스트나 K몹을 통해서 미국으로 와서 취업률에 잡히는 학생들의 거의 100% 비자가 J1이거든요. 그러니까 J1은 취업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취업률을 잡을 때 6개월 이상 유급으로 돈을 받았으면 취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J1이 딱 그거에 맞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맥시멈 1년 반까지 미국에서 내가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워킹이라고 또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하거나 배우거나 약간 산업 연수생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선진적인 문물을 니네가 와서 경험하고 익히고 다시 본인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뭐 뭔가 더 미래를 지향을 해라 라는 어떤 취지의 비자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를 다닐 때 한국 대학생 때 오는 거 괜찮습니다. 경험 삼아서. 그러나 이제 이거를 취업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뭐 졸업하고 나서 1년 이상이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J1으로 진행하기는 거의 뭐 어렵고요. 추천하지도 않죠. 어쨌든 경험 삼아서 와보는 건 괜찮고요. 장점은 미국 취업이나 뭐 정착을 하기 전에 내가 미국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니까 또 미국의 어떤 회사를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게 소셜 스크린 넘버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 동안에 뭐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급인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플로이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미국의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급으로 1년을 있는 것도 미국에서 노동청에서 아무 상관을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연수생이기 때문에 4년 연수생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돌려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얘가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다거나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미리 사전 기업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F1으로 온 경우 학생 비자로 온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기업과 인터뷰를 해서 그 기업을 충분히 알아가면서 이렇게 뭐 갈까 말까로 고민할 수가 있지만 J1은 원천적으로 한국에서부터 매칭이 돼서 와야 돼요. 한국에서부터 기업이 매칭이 돼서 와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게 이제 웨스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조금 특별한 웨스트라고 해서 먼저 어학연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칭되는 게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J1은 뭐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J1은 미리 한국에 있는 대학생을 미국에 있는 기업이 매칭을 해서 분고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J1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에이전트들이 기업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에이전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리스트가 뭐 거의 90% 이상이 한국 기업이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단순 작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 이 인턴 포지션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상 일도 안 해본 사람을 그냥 화상으로 인터뷰만 해가지고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직으로 두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뭔가 하이 퀄리티의 잡은 아니고 하이 퀄리티 포지션이 인턴 포지션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J1 인턴이나 트레이닝으로 올 때는 에이전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한 군데만이 아니라 사실상 뭐 여러 군데를 두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포지션이 명확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미국을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회계면은 꼭 퍼블릭 어카운팅 펌에 가서 내가 텍스 스페셜리스트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회계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 J1 비자가 굉장히 좋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1 비자도 심사를 거치는데 전공하고 포지션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네, 전공하고 포지션 매칭이 돼야 돼서 내가 예를 들면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포지션으로만 매칭이 됩니다. 내가 뭐 심리학 가면은 심리학으로만 내가 연관이 되어져 있는 포지션으로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전공에 따라서 대학 전공에 따라서 사실상 J1 비자가 불가능한 전공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는 좀 그런 제약들이 있고요. 뭐 이거는 H1 비자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1년이나 1년 6개월의 인턴십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귀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맨데터리가 붙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웨이버 신청을 해서 뭐 내가 취업 비자로 변경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국 국무성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J1 인턴 트레이닝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다가 1년에서 1년만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취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포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약간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오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제 이게 J1은 똑같은 J1인데, J1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미국에서 이제 교환교수로 올 때도 이제 J1 리서치 스칼라로 왔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가 내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교수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J1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문가임을 입증하면 돼요. 내가 이러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임을 입증을 해서 한미 간에 내가 어떤 차이점을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어떤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미국으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하고 트레이니랑 다른 트랙이에요. 다른 트랙이에요. 그래서 인턴하고 트레이니는 이제 굉장히 그 나이 제약 같은 것도 약간 있고 또 학생들 중심이고 그런데 스페셜리스트는 뭐 분야와는 상관없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회계나 IT나 디자인 쪽인데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전문가다, 뭐 경력이 많다, 또는 뭐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심사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심사를 어디서 받는 거냐면 뭐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1차 리뷰를 하지만 국무성 기관에서 이거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무성 기관에서 이걸 심사를 해서 국무성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국무성에서 지정해놓은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관들이죠. 그 기관들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최종 심사는 국무성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같은 곳이죠.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심사기관들이 심사를 하고 이력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요. 자격증 등 이런 거 다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무성에 제출해서 국무성에서 어프로벌이 나면 미국에 이제 1년 정도 체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꼭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자격증이나 또는 어떤 그 경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미국에 1년 정도 체류할 수가 있다. 물론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무급여도 상관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 매칭을 하고 기업 매칭 전에 일단은 그 자격 요건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성 기관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DS2019가 발급이 되면 이제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출국을 하게 되시는 거죠. 스페셜리스트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반면에 이제 리서치 스칼라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뭐 이게 더 하이 레벨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이거는 이제 교수나 뭐 연구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이제 뭐 그 학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문직 자격증이나 전문직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SCI 논문을 뭐 몇 개를 냈다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어떤 그 학회지 같은데 기고를 했다거나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물론 대학 교수분들은 거의 다 됩니다. 전공에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전문 분야에서 리서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되는데 장점은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거의 H1 비자가 3년, 6년인데 J1은 내가 연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역시 비슷합니다. 다만 공무성 기관에 따라서 어떤 공무성 기관은 처음 매칭된 곳에서 꼭 계속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대학에서 이거를 스폰서 하잖아요. 그 대학도 결국은 공무성 에이전트거든요. 예를 들면 콜롬비아 러스쿨에서 J1 스페셜리스트, J1 리서치 스칼라를 스폰서를 했다. 그러면은 나는 콜롬비아 로스쿨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콜롬비아 로스쿨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공무성 기관은 그렇지 않고 내가 스폰서를 하는데 내가 꼭 뉴욕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개인 연구를 통해서 네가 뭐 LA에서 연구할 수도 있고 뭐 버지니아에서 연구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거주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안 두는 편이기 때문에 뭐 스페셜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지역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J1 인턴이나 트레이니는 내가 예를 들면 회사가 뉴저지야. 그러면 뉴저지에서 살아야지. 회사는 뉴저지니까는 매일 뉴저지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애들 교육 때문에 버지니아 가서 살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원천적으로. 그런데 이제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는 연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꼭 내가 어느 지역에 꼭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거주지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나이나 이런 거 제약 없고요. 그런 면에서 자녀 교육을 같이 동반하고 싶으시다거나 또는 영주권을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미국으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한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싶어.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이지 않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자의 종류 중에 하나죠. 다만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사를 좀 받으셔야 된다. 대기업 경력만으로도 되는 경우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자격증이 없더라도 내가 어떤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뭐 마케팅 리서치를 했다. 마케팅 경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심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는 이제 그거는 국무성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성 에이전트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래서 혹시 내가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될지 않을까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스들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인데 스페셜리스트인데요. 한국에서 학사학위 소지하셨고 한국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사도 아니고 한국공인회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서 한국 회계법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스페셜리스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미국에 제일 좋은 8학군이라고 불리워지는 버지니아에 있는 공립학교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우리 역시 그 자녀들이 이제 버지니아로 갔으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이제 회계법인으로 우리 회사에서 매칭을 해드려서 아마 처음에는 무급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이제 한 달 지나서 뭐 몇 개월 지나서 바로 유급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져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뭐 큰 비용이라고 안 드린다는 건 영주권이나 뭐 H1이나 뭐 학사 학위나 뭐 학위를 받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죠. 그렇지만 이제 비자 프로세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심사 비용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비용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몇 천만 원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다니지 않으면서 또 어떤 영주권 진행이 아니면서 뭐 투자민 같은 거 아니면서 미국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분이 계시고요. 또 리서치 스칼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대학에 전임인지 겸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수이셨어요. 그래서 디자인 계열이셨고 박사학위는 없으셨고요. 이제 석사학위만 있으셨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투자 이민을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주공사에서 투자 이민을 진행하셔 계셨고 어차피 미국으로 가실 거셨기 때문에 좀 미국으로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싶다고 하셔서 영주권은 영주권대로 프로세스가 되고 있고 나는 먼저 미국으로 가신 경우죠. 그래서 뉴욕에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미국 학교를 어차피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대학을 보낼 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빨리 보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자녀들만 보내려고 하니까 불안함도 있지만 일단 보딩스쿨을 보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캐톨릭 스쿨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엄마가 같이 따라가서 자녀들이 J2로 미국 동부의 아주 좋은 공립학교로 입학을 해서 뭐 아주 성공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셔서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J1 리서치 스칼라를 굉장히 잘 활용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고요. 또 IT 하신 분인데 박사학위 있으셨고요. 국내 대기업에서 IT 분야에서 재직을 하셨고 뭐 논문을 기고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리서치나 뭐 약간 그런 특허 비슷한 뭐 이런 조금 개인 능력이 좀 있으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인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인분들 통해서 샌프란에는 워낙에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인터뷰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취업이 됐는지 없는지 여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샌프란에서 공부를 했고 또 본인도 좋은 경력을 쌓고 또 미국의 기업 인터뷰 기회까지 여러 번 얻으셨던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유사한 분야가 내 분야 같다 또는 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명문 이력서를 저희 한국 사무실로 삼성동으로 그러니까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1차 리뷰하고 국무성 에이전트 기관으로 저희가 송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받은 다음에 프로세스가 가능하면 혹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영주권이 이미 들어가 계신데 어차피 내가 미국으로 올 거야. 그런 분들은 이제 꼭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보고 가라. 그럼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분이에요. 리걸 스테이터스, 그죠? 워킹 스테이터스. 내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냐 아니냐. F1인 경우에는 CPT나 OPT 때 약간 일할 수가 있고요. J1도 이제 약간 산업 연수생이기 때문에 뭐 노동자는 아니지만, 인플로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셜을 받아서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H1B나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력이죠.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미국 내에서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바로 정규 취업을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인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가 대부분이고, 특히나 글로벌 기업은 학교로 가가지고 OCR 때 학생들을 뽑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거나 내가 시민권자라고 해서 전문직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경력을 쌓아야 돼요. 인턴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려요. 영어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물론 영어나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미국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신분 경력이에요. 일본 취업을 한다 하면 뭘까요? 일본 취업을 한다. 일본은 학교입니다. 학교 레벨. 성적표도 안 봐요. 네, 성적도 안 봅니다. 학교 레벨 보고 뽑아요. 그 다음에 일본어예요. 일본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물론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영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직이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경력 같은 걸로 만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경력도 중요하지만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어를 잘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6년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년 넘었는데, 보면 이제 미국은 그 경력과 신문이지만 일본은 학벌과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러니까 미국 취업 딱 하면은 한 손에는 신분, 한 손에는 경력, 미국 경력,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근데 신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여야 하고요.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 번 강조드려요. 그리고 그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즉 유학을 온다고 하면은 유학을 오기 전에, 영주권을 한다고 하면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어느 분야로 취업할 건지를 미리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또 만약에 유학을 온 경우에 전공을 잘못 선택해버리거나 지역을 잘못 선택해버리면 아무리 이 학생이 4.0 만점을 받는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국은 취업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공과 직업이 매칭이 안 될 경우 H1 비자가 거절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취업하기가 유리한 분야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네. 영어로 하거나 뭐 미국인들이 주로 많이 가 있는 분야가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문화가 많이 열려 있고 포지션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어딜까? 그러면 H1 비자의 신청 순위 같은 걸 많이 보시면 돼요. 뭐 IT 분야, 회계 분야, 디자인 분야, 그죠? 뭐 그다음에 뭐 건축 분야, 뭐 이런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야들의 포지션들이 있지. 그렇지 않고 무슨 뭐 내가 뭐 저널리스트를 한다던가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미국 애들은 훨씬 더 유리한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사실상 한국 사람을 뽑을 이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문직 취업 비자나 H1 비자 자체가 미국에서 전문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뽑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영어로 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영어도 못하는 외국인을 굳이 데려다가 이런 포지션에다가 취업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 전문직 포지션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문직이 딱 특이한 거, 그쵸?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를 따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컴퓨터 언어가 여러 가지 있듯이. 회계도 회계 언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계를 우리가 배우듯이. 우리가 디자인도 디자인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들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또 영주권이 있다라고 해도 시민권자가 갈 수 있는 분야, 그 페더럴 가버먼트 잡이라든지 페더럴 가버먼트와 리레이트되어 있는 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주권자는 취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연방정부 뭐 경찰을 하겠다거나 뭐 FBI를 하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유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영주권자도 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페더럴 잡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워싱턴 DC 에어리어에 어떤 IT 회사인데 이 IT 회사가 연방정부의 프로젝트를 대부분 해요. 그러면 연방정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예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연방정부 취업은 아니지만 연방정부 관련된 기업으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권자만 뽑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력인데요. 경력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미국에서 정규 취업은
미국 내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오세요 하는 회사들은 아주 소규모 중소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아예 하이 퀄리티의 잡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전문직들은 시작서부터 아주 베이직서부터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어떤 룰이에요. 한국은 4년제 대학 딱 나오면 바로 딱 정규 취업이 되고 그 직장에서 거의 평생 직장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미국은 대학서부터 차근차근 인턴서부터 밟아 올라가서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취업 비자를 받고 또는 영주권을 받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회사 옮겨 다닙니다. 전문직이면 전문직일수록 이직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한 번 옮길 때마다 연봉이 몇십 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력을 처음에 인턴서부터 쌓아가야 되는데 그 인턴 경력이 한국 경력은 거의 인정이 안 되어지고요. 미국 경력,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경력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신입의 경우 기업이 대학으로 직접 가서 3학년 대상 리크루팅을 하고 3학년 여름방 인턴십을 거쳐서 정규 채용을 하는 것이 거의 90% 가깝기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대기업 취업이 거의 어렵다. 그래서 한국 경력은 아주 몇몇 분야, 그러니까 IT 분야 중에서도 이제 뭔가 그 글로벌한 분야들, 또 회계 분야 중에서도 글로벌한 분야들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국 경력은 그러니까 외국 경력은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국 내 경력은 인정받기 때문에 영주권이 진행이 한국에서 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의 경력들이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다시 미국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다만 학생 비자인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여름방학 때 또는 뭐 틈틈이 인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력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J1 비자 같은 경우에 J1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내가 1년에서 1년 반 동안 경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경력을 미국 회사에서 경력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주권을 받던 나중에 H1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하건 그 경력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경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취업의 기본이 되는 경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J1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가 참 좋은 비자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J1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를 통해서 신분도 오른쪽에 신분, 그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신분이죠. 소셜 수련을 받아서 내가 무급이든 유급이든 내가 일할 수가 있으나 보통 OPT 때는 90일 동안 어님플 상태면 OPT가 취소가 돼버리는데 J1 리서치 스칼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일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여서 내가 뭐 해고가 되거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분의 안정성. 두 번째는 미국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규 인플루이 일을 대처하는 일은 이민국 상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이게 인플루이 일을 대체하는 거냐 아니냐 그럼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경력을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쌓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무와 경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비자여서 자격이 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저희 회사는 2005년서부터 미국 내에서 거의 유일한 미국 신입사원들 또는 미국 내 유학생들, 미국 교민들 리크루팅 HR 회사이고요. 그리고 뭐 대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취업하는 프로그램, 특히나 CPA 프로그램은 뭐 지금 한 10년 넘게 뭐 98% 이상의 취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는 삼성동에 우리가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는 혹시 직접 상담하실 분들은 삼성동으로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뭐 대부분 다 줌이나 뭐 전화로 상담하시니까 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뉴욕에 있고요. 저희 사무실 뉴욕에도 있고 버지니아에도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이제 서부나 동부로 유학이나 또는 취업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계신 분들은 한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는 미국에서 지금 영주권 진행하고 계시거나 취업하실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무실은 561-6306이고 미국은 917-460-1419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info@pluscorea.net으로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